부자들, 그 다음에 기업 CEO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개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9만 원 같지 않습니까? 예, 그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저는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점만 해가지고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은,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시간 동안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요.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기회로 활용할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장기적으로 제가 전망해 보면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원화 환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원화 가치는 오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미 금리는 정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죠. 근데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예,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언론에서 그동안 저를 닥터둠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예, 제가 이런 거 3번의 어려운 시기를 미리서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 갔을 때 우리가 부를 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요. 예, 그러나 실제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죠.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 안 하셨더라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가게가 소비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니까 가게가 소비 줄였죠. 기업이 투자 줄였죠. 세계경제가 나쁘니까 경제가 많이 나빠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세계경제 공급 능력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됐죠. 이만큼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가 가감한 재정정책을 펼쳤어요.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채 발행하고 돈을 쓰는 겁니다. 질을 늘렸죠.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고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 투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늘었고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죠.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책을 쓰면서 이런 부채 문제 때문에 2020년에 주가도 급락하고 세계 경제가 한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가지고 다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줄어들면서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정부가 돈을 썼죠. 중앙은행 또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빨리 회복됐냐면요. 여러분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3% 성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6%나 성장하죠. 그야말로 V자의 회복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버렸다는 거죠.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2008년에 GDP 대비 선진국 정부 부채가 76%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136%까지 늘었고요. 신흥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습니다. 59%에서 121%까지 늘었죠. 우리나라는 누가 부실해졌어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가계 부실입니다. 97년에 외환위기가 왜 왔죠? 80년대 말에 3조항으로 우리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대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예, 그런데 90년대 들어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97년에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뼈아픈 구조전이었어요.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우리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평가했죠. 이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정부 부채가 6%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건실했죠. 예, 그래서 공적자금 167조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보다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이렇게 상대적 절대적으로 빨리 늘어난 나라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정부 부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부채에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기업 부채는 없죠. 가계부채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우리가 소비할 돈이 줄어들죠. 우리 가계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한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30대는 4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가계가 소비할 능력이 줄어드니까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쓸 거예요. 저는 올 하반기에 우리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는데 특히 우리 기업 가계 부채 놓고 우리도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이 마샬 K라는 게 뭐냐면은 GDP에 비해서 M2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이기 때마다 돈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번 코로나 이기 때는 어떻습니까? 미국 보니까 돈이 수직으로 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푼 경우는 역사상 없었어요. 이렇게 돈을 푸니까 미 10년 국제 수익률이 0.5%까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채권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줄이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5%까지 떨어졌던 미 10년 국제 수익률이 4%까지 올라갔죠.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채권 투자였는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한 4%예요.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여러분한테 채권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지금도 채권 사시라고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붕괴됐다. 문제는 주식시장이에요.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죠. 수직으로 올랐다가 지금 수직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한 3분의 2 정도는 해소되고요. 3분의 1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남은 게 주택시장이에요. 여러분 2008년 미국의 위기가 왜 왔습니까? 집값이 거의 2배 올랐어요. 이때 집값이 오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또 집값 올랐다고 돈 덜 빌려가지고 소비를 늘렸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집값이 급나가니까 가게가 부실해지고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그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소득에 비해서, 물가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이 붕괴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한 3분의 2점 붕괴되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하락 국면 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만 낮고 경기만 좋으면 이게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으니까요. 최근에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연준의 목표 2%보다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미 연준 얼마나 금리 빨리 인상했습니까? 상한선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3월 0.25%에서 4.75%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는데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부채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